최근에 중국 경제 성격이 또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따로 논다는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하고는 상당히 다른 길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공산주의 경제의 모범이었다고 볼 수 있는 소련 경제가 바로 정확히 그랬거든요. 중국 기업들은 부도가 안 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기업들은 부도가 나잖아요. 이거는 부도를 내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경제를 띄우는 거는 이건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입니다.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키우는 거는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인 거예요. 중국 색채 사회주의의 방식은 뭐냐?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글로벌 경제 흐름을 재밌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정호 교수입니다. 저는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저것 공부한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 최근에 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경제 성장률 전망을 4.8에서 5%로 높이고 모건 스탠리도 4.8%로 상향했더라고요. 예. 또 어제 현지 시간으로 16일 IMF가 발표한 걸 또 보니까 작년보다는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4.6%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는 최근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생산은 분명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것이 국내 총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GDP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생산 설비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경제와 우리 경제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경제 성격이 또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산과 소비가 따로 논다는 거예요. 생산은 늘어나는데 그것도 정확히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늘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생산 설비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재고도 쌓이고 그러는데 소비는 줄어든다는 거죠. 보통은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지난 한 4,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괴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생산은 생산이고 소비는 그거와 별개예요.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 남잖아요. 생산된 게 남고, 또는 생산시설이 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이건 자본주의하고는 상당히 다른 길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본주의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소비를 위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소비가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의 원리는 나라의 경제를 키운다는 데서는 똑같아요. 근데 그 경제의 기본적인 특성은 대부분 중화학, 무기, 방위산업, 또 우주항공 이런 쪽이에요. 기본적으로 소비재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경제의 모범이었다고 볼 수 있는 소련 경제가 바로 정확히 그랬거든요. 소련 경제가 중국하고 패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요, 소련 경제가 시작했을 1925년부터 40년까지 소련의 GDP 성장률이 연 평균 14%였어요. 중국하고 똑같은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포드나 이런 데들이 다 소련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술과 미국 자본을 가지고 소련이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60년대, 70년대가 되면 한 10% 정도로 낮아지고, 그리고 7, 8%, 5%, 3% 이렇게 쭉 낮아지거든요, 성장률이. 그런데 더욱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소비재예요. 소련이 1인당 국민소득이 1970년대 이미 1만 달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그 무렵이 1만 달러가 됐잖아요. 7년, 8년. 근데 그 20년 전에 이미 소련은 1만 달러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어땠냐면 생필품 하나 사기 위해서 국영상점 앞에 가서 줄을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고 소비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1980년부터 2015년, 뭐 2020년까지도 거의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자본주의하고 비슷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 그게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으로 연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케이팝도 소비를 하고 해외 여행도 막 돌아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괴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해외여행도 잘 못 가고 국내에서도 돈을 못 쓰고 그런데 생산은 계속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의 성격이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달라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경제, 시장 경제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성장률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초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디플레이션 수출에 나서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테무나 뭐 알리 이렇게 초저가 쇼핑몰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런 중국 쇼핑몰들의 공습을 뭐 이런 디플레이션 수출 쪽으로 연결해서 봐도 괜찮을지. 그럼요. 그 테무에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 제가 사운드바를 사기 위해서, 사운드바라는 게 이제 외장 스피커잖아요. 네. 그 사운드바를 알아봤는데 국내에서는 22,000원이 최저가예요. 테무가 싸다 그래서 테무에 들어가서 알아봤습니다. 11,000원이에요. 11,000원. 그런데 13,000원부터는 무료 배송까지 해주더라고요. 도대체 13,000원이 어떻게 무료 배송을 하지? 그것도 중국에서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겁니다. 이건 밑주고 파는 거 아니면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거기 테무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무엇 때문에 그 중국의 그 생산업체들은 테무한테 공급을 할까? 공급업체가 될까? 그래도 파는 게 안 파는 것보다는 덜 미치기 때문입니다. 안 팔면 완전히 미치는 그쵸. 거고 팔면 조금 덜 조금이라도. 미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료비만 나와도 공급하는 거예요. 테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키워놓다 보면 미치더라도 뭐 몇 년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하는 거고. 예. 그러면 그 업체들은 왜 그럴까 도대체? 그 공급 업체들은 도대체 왜 미치면서 팔까? 그건요,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내수가 계속 죽잖아요. 예, 미국하고 갈등 때문에 미국에다 수출하기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 같지 않은 다른 시장들에 대해서 그냥 막 쏟아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최근에 나온 중국의 공식적인 적자 기업 통계가 있어요. 중국 공식 통계를 요즘에 얼마나 믿어야 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지만 이 적자 기업, 그러니까 전체 제조업체 중에서 적자를 보는 기업의 비중이 2023년의 경우에 22% 그래요. 근데 그게 2005년,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보면 한 7, 8% 정도였어요. 그 적자 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한 20년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요, 보통 나라들은 다 그냥 거덜이 납니다. 이건 무슨 금융위기가 오든지 무슨 뭔 일이 나는 거죠. 왜 다 부도가 나야 되니까.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은 부도가 안 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기업들은 부도가 나잖아요. 헝다그룹이니 비구이안이 이런 거 부도가 나잖아요. 이거는 부도를 내는 거예요. 중국은 은행들이 국영은행입니다. 국영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봐서 이거는 부도 내야겠네 하면 부도 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빚이 많아도 계속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도를 안 내죠. 부도가 안 나죠. 중국에서는 부도가 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부도가 나고 있는 거예요. 왜?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 이제 죽여 이렇게 된 거죠. 부동산 투기 단속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시진핑 주석이 무슨 회의더라, 아무튼 이 경제 공작 회의인가 뭐 그런 데에서 방주불초라고 했어요. 방주불초. 방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주택이거든요.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 다음부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다 이제 뭐 거의 부도 상태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은행들도 다 대출 회수하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2020년 고무렵부터 쫙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돈들은 다 제조업에 대한 대출은 그만큼 또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으로는 돈이 그만큼 몰리죠. 지금까지도 은행에다가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그런 제조업체들을 부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특히 국영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이 그냥 무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망하지 않는다. 일단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안 팔리면 재고죠. 재고보다는 어떻게든 떨이라도 내다 파는 게 나은 거죠. 그게 테무예요. 그 이전까지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알리하고 테무의 차이는 알리는 중산층 이상이고 테무는 저소득층이에요. 예, 대상이.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됐냐면 알리바바가 성공했을 때는 중국에 스마트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소득층들이. 그들은 온라인 쇼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고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아무튼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한 게 알리바바인 것인데 그 사이에 이 저소득층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가품 시장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본격적으로 공략한 것이 테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중국의 내수가 줄어드는 현상과 이게 겹쳐서 싸구려 제품들이 그냥 널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거, 그리고 중국 국내에서 성공을 거두니까 밖으로도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부동산 이제 뭐 부도 나는 얘기, 중국 부동산 시장이 또 워낙 힘들고 침체돼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의 이제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한테 부동산 개발업체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출을 좀 실행해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런 발언은 향후 중국 부동산을 뭐 회복시킬 수는 없을까요? 뭐 부도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중국 은행들의 신규 대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19년부터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쫙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황색이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대출이고, 또 회색은 일반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인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둘 다 쫙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이 제조업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기본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 방향인 거예요. 부동산으로 경제를 띄우는 거는 이건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입니다.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키우는 거는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 중국 색채의 사회주의의 방식은 뭐냐? 위대한 중국을 만들기 위한 생산력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질 생산력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신질 생산력. 뭐 영어로 하면 new high quality productive force 뭐 이런 거죠. 새로운 고품격 생산력. 이런 것일 텐데, 그게 전기차며 반도체며 또 태양 전지 패널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또 풍력 발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래 산업인 겁니다. 항공, 또 우주 개발, 뭐 이 방위 산업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한정이에요, 그거는. 무한정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국영은행하고 좀 비슷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중은행들도. 왜냐하면 금감원이 계속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진짜 자본주의 국가들의 은행 같으면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와, 저거 안 팔리잖아. 물건 만들어서 안 팔리잖아. 그럼 돈도 못 갚겠네? 그러면 당연히 대출 안 해주죠. 네. 그런데 여기는 상관없어요. 그게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징이 또 뭐냐면, 이 자본주의 국가들은요, 어떤 산업을 키우려고 할 때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 또는 전기차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전기차를 사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팔리지 않는 전기차는 만들지 않아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력이 늘려놓는다, 구매력을. 거기에 합당한 만큼을 만들어요. 이게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의 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 팔리는 건 안 만드는 거죠. 그런데 보조금으로 더 많이 팔리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도 다 팔리는 것만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한테 직접 대출을 해요. 보조금을 기업들한테 직접 줘요. 그러니까 전기차만 하더라도 몇십 개 업체가 생기는 거예요. 안 팔려? 그럼 망하는 거죠. 수없이 망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중에 성공한 데가 BYD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BYD가 만드는 자동차도 안 팔리는 게 뭐 수도 없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원가고 뭐고 이런 걸 계산할 여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산업의 성장 구조가 다르다, 이게. 그러니까 뭐 소위 덤핑 수출 또는 요즘에 그 미국의 옐렌 장관이 중국에 찾아가서 오버 캐패시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성격의 이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꽤나 네. 위협적인 이제 존재로 막 급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EU도 이제 값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뭐 올 여름부터 고유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 전기차가 좀 어떤 위치에 지금 있는지 한번 짚어주신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그 현대 아이오닉 6, 네, 아이오닉 6잖아요. 그게 미국 시장에서 39,000달러예요. 뭐 이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중국 전기차가 등장하기 전인 거예요. 중국 전기차는 얼마냐? 지금 BYD의 시걸이라고 하는 게 9,700달러예요. 물론 뭐 스펙도 다르고, 예, 뭐 이게 럭셔리 속에 들어가 있는 내장도 다르지만 아무리 달라도 그렇죠. 4분의 1 가격을 어떻게 당하냐고요. 하나는 4만 달러, 그래서 한 5천만 원 하고 하나는 1,000만 원이에요. 네, 1,200만 원 뭐 이렇게 한다고요. 이걸 당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금 공급이 거의 무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인건비도 싸지요. 네. 인건비 싼 건 뭐 당연히 그거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게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런 나라가 이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국영은행에서 또 그 중앙은행에서 돈을 무한정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한 다른 어떤 나라도 산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해도 이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이게 충돌이 생기고 있는 거고 아마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전기차를 배제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근데 보니까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이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이 뭐 친환경 산업에 이렇게 앞서 나가게 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력 산업으로 삼았던 거예요. 예, 중국이 주력 산업으로 삼았던 것이 진작부터 등소평 시절부터 그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이고, 예, 히토류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이건 다 필요한 건데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태양전지 이것도 태양광 그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아무나 만들 수 없느냐? 기술이 하이 퀄리티여서? 아니요. 기술은 정말 로우 퀄리티예요. 이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히토류 금속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저기에 다 널려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의 존재 농도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흙을 잔뜩 갖다가 희석을 시켜야 돼요. 이게 모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물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이 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 못해요. 기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히토류의 최대 생산국이었는데
결국은 중국 때문에 중국에 다 넘겼거든요. 중국이 이걸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미국은 그 로키 산맥 그 산 중에서 이걸 생산을 했는데 그래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염 부담금이라든가 오염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저 내몽골 뭐 사람들 가지도 않는 뭐 그런 데서 이걸 하니까 그냥 뭐 오염이 되던 말든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르몽드지 기자가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중국 탐사를 하다가 그 내몽골에서 이상한 걸 본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지옥이야? 거기가 히토류 생산 단지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끔찍한 그런 오염 상황인데 다른 나라는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경쟁력이죠. 이게 다른 나라는 가질 수 없는 굉장한 경쟁력. 예, 히토류도 그렇고요. 태양광 이 패널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특히 이걸 만드는데 이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전기를 이제 석탄 발전을 해가지고 중국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예요. 석탄 발전을 해서 그 저렴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기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엄청난 생산 능력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생산 설비 업체한테 대출을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블룸버그가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고 하는 그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흥미로운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태양전지 패널의 생산 능력 그리고 전 세계의 수요량 이거를 추정을 해서 비교를 했거든요. 이 그래프로 보시는 이건데요. 네, 2023년의 경우에 전 세계의 태양전지 수요는 기가와트 아워라고 하는 것, 1시간당 몇십억 아워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0.44가 전체 수요예요. 그러니까 4억 4천만 와트. 그게 전 세계예요. 근데 중국의 생산 능력이 얼마냐면 9.2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0.44예요. 이 수요량이. 중국이 0.92예요.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 누구도 생산하지 않고 다 중국 것만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것의 절반도 못 써요. 그런 상태예요. 이거는 보통 나라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팔리지 않는 거를 만들지? 왜냐하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그 금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2025년에는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한화에서 뭐 태양광 좀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한 하나의 틈새가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중국산을 차단을 시킨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팔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중국하고 같은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네. 이게 정말 가상적인 시나리오고 그냥 시뮬레이션입니다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시진핑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관세가 60%가 되고 전기차 관세율이 100%가 되고 한 2030년 되면은 미국 시장에 전혀 수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딜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